요새 되게 핫하죠. 좀 전에 이제 그 매일매일 뉴스 클리핑을 봤는데 뉴스 하나가 오게 어저께가 뉴스인데 인터넷 전문은행을 국가에서 이제 막 하라고 했더니 이제 막상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다. IT 기업들이 막 선는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이게 작년 저희 뭐 천송이 코트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별 그대 드라마에서 천송이가 입은 코트가 너무 예뻐서 드라마가 중국에서 나 저거 사고 싶다 하고 사려고 하는데 우리 복잡하잖아요. 쇼핑몰에 들어가 보시면 복잡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 외국인 등록번호 넣으면 안 들어가졌을 정도니까요. 굉장히 뭐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액티브 엑셀 모임인증서 아니어도 신용카드 결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껐다 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 각하께서 이거 한번 언급하시고서 갑자기 관심이 막 끌었는데 그렇지 우리나라는 법이 아직 안 돼 있다. 뭐 이것도 할 수 없고 인터넷 은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 된다 계속 하다가요. 국가에서 갑자기 성장 동력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는 것 같아서 이제 뉴스에서는 법도 아직은 해결해야 될 게 많지만 이 소프트웨어 준비가 안 돼 있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의뢰받은 게 5월 말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기로 핀테크 많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핀테크가 뭐고 왜 시작됐고 현황이 어떤지를 공유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한 2달 지나면서 국내 핀테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아마 핀테크 전문 세미나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핀테크도 세분화돼서 여러 분야 세미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관심 없으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럼 핀테크가 뭔지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은 맨 좌측에 되게 추억의 물건들을 담아봤습니다. CD. 네. 저도 어릴 때 대학교 때 가장 선물로 선호했던 또 선물 받고 싶어 하거나 사실 주기가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음반, CD. 그 다음에 필름 카메라.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이게 다 요새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인터넷에 올라가 있죠. 요새는 음악도 어디서 봤습니까? 신나는 레코드 이런 거 음악 가게 하나도 없죠. 저기 명동에 가니까 추억의 가게처럼 조그맣게 일본인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그만 음반 가게 정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코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했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우리 카메라 사면 망할 것 같아 하고 접었는데 이제 지금 실제로 코닥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이제 산업에서 그 음악 자체가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지금 음반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소니가 아니죠. 유튜브나 구글이나 우리나라도 그 IT 하는 회사들이 지금 음반 산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책도 어떻습니까? 책도 옛날에 한번 내려면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한번 내겠다고 저작년에 우리나라 출판사에 갔더니 막 검토를 5군데 출판에 의뢰를 했어요. 이거 다 책으로 내고 싶다. 돈이 안 될 것 같다. 안 내주겠다. 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존 킨들로 그냥 혼자 올렸죠. 그 다음에 국내 교보문고는 알라딘에는 다 자체의 이북이 있습니다. 뭐 전혀 제한 없어요. 10불 받고 올리겠다 해서 올려서 팔고 있고 또 국내 서점 다 없어졌죠. 지금 대부분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거고 많은 책을 싸니까. 그 다음에 국내 서점이 있는 이유는 소, 중, 고, 상고 고구밖에 없습니다. 책하고 음반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IT가 발전하면서 완전 패러다임이 확 바뀐 비즈니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시장인데 사실 요새 물건도 전자상거래로 많이 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가기도 하지만 큰 마트에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은 인터넷에서 살고 있고요. 좌측에 보시는 거는 보따리상을 생각한 건데 옛날에는 어때요?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보따리 장수들이 물건을 떼와서 팔았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똑똑한 엄마들이 30대 요새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독일 아마존 사이트에서 삽니다. 독일어 모르는데 어떻게 사지? 네이버가 다 알려줘요. 캡처를 다 떠갖고 여기서 요거 클릭하고 여기서 요거 클릭하면 제일 좋은 브랜드를 독일 사이트에서 더 싸게. 또 유럽에서 몇 개
제품이나 아니면 몇 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주문하면 심지어 무료 배송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 트레이딩을 다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과반수 이상의 저런 트레이딩을 누가 하고 있냐?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기계가 하고 있었죠.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많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시, 분, 초 단위로 더 쪼개서 사고팔고를 하는 거를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공유경제 이런 건데, 저것도 어때요? 아, 내가 2달 동안, 외국은 또 휴가를 길게 가잖아요. 저희처럼 3박 5일 안 가죠? 2달 동안 어디 갈 동안 우리 집이 비어. 그럼 아깝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 사세요. 이 정도 가격이면 됩니다. 자기네 집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서로 트레이딩 해주는 거죠. 근데 저도 옛날에 여행 갔을 때 저런 에어비앤비가 생기기 전이었는데 개인 집을 그렇게 오픈해서 가는 걸 봤더니 그 집 자체로서 거기 머무르는 것 자체로 문화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가정집이다 보니까 딱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주택가,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옆에 있고 막 이런 곳에 있으니까 그것도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난리인 우버. 우리나라는 요새 카카오 택시라고 들어왔어요. 우버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우버가 프랑스나 이쪽에서도 불법 영업한다고 굉장히 이슈가 많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나라씨를 IT화한 것 같기도 해요. 나라씨 택시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굉장히 IT가 발전하고 디지털화되면서 굉장히 비즈니스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한 가지 IoT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좌측은 뭐냐면 스웨덴의 한 회사가 기사 보셨어요? 올 초에 나온 기사인데 손에다가 실제로 칩을 박았어요. 직원들 전체 칩을 박았어요. 그래서 출입할 때 손 대면 걸어가면 이제 인식하겠죠. 그 다음에 출력할 때, 그 다음에 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저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직원들 저것 때문에 퇴사한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안 하겠다고 했을 텐데 한 500명 정도 저희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도 칩이 딱딱 박힐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생각해 듭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요새 카2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 앞에 장애물이 있어, 사고가 났어, 뭐 막혀, 그러면 차들끼리 다 뒷차에 알려줘서 루트를 바꾼다던가 하는 그런 형태로 이것도 실제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산업 전방위적으로 IT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얘기할 핀테크는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은행부, 이제 IT가 은행에 접수하게 라는 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금융권에서 오신 분 계시면 화나실 수 있는데 저는 IT인이라서 오늘 발표는 IT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금융 업무를 왜 꼭 은행 가서 해야 되냐, IT 플랫폼으로 그걸 대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은발 가게가 없어지고 서점이 없어지듯이 은행 점포가 필요 없고 인터넷 플랫폼이 그걸 대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저 용어 자체는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고요. 여기 보면 제가 그 밑에 정의를 IT 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 산업이라고 했는데 적어놓고 보니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인 것 같아요. 금융 서비스가 인베드된 IT 자체 기반의 라기보다. 그러니까 과거에 IT라고 했으면 뭐였습니까? 비즈니스가 좀 효율적으로 되게 하자. 종이 없는 사무실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때부터 해서 효율화에 포커스했다면 어느 순간 IT가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네이블러였잖아요. 제 생각에 지금은 뭐예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크리에이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IT가. 비즈니스 크리에이터로서 IT 자체가 금융 서비스를 인베드하고 있다. 또 누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오늘 들어보시면 이 핀테크를 누가 해야 될까? 금융회사가 하는 게 맞을까? 은행이 해야 될까? IT 기업이 해야 되는 걸까? IT인가? 금융인가? 이런 게 헷갈리실 텐데 오늘 쭉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핀테크는 지금 우리나라는 갑자기 지금 작년 연말부터 붐이 막 일고 있지만
딴 나라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거로부터 시작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로부터 전 세계 핀테크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각 해 1조 원에서 2008년에 1조였다면 2013년에는 3조. 그래서 일반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7%보다는 한 4배 정도 빠른 핀테크 산업이 일반적인 전반적인 벤처 산업보다 굉장히 빠르게 4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의 금액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80% 이상이 미국에 집중돼 있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봤을 때는 영국이 빠릅니다. 미국 중에서는 실리콘밸리가 제1위긴 하지만 뉴욕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뉴욕이 런던처럼 금융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에는 지금 3조인데 한 6조에서 8조 원.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사이트를 해놓은 거는 저 CB인사이트라는 사이트는 그 벤처 캐피탈들 데이터베이스예요. 보시면 저기 핫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요새 투자 많이 하는 부분, 디지털 헬스, 뭐 에너지 앤 클린테크, 그다음에 거기 핀테크가 있죠. 그리고 IoT 있고 모바일 있고 이렇게 요새 투자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들이 핀테크가 굉장히 높은 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깨졌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온 건 뭐냐? 이건 이제 영국에서 정의를 한 거고 저희 금융위에서도 이 정의를 좋아하셨는지 이렇게 공식적인 보도자를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IT가 없이 운행을 했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트래디셔널 핀테크와 이머전 핀테크. 트래디셔널 핀테크, 기존에 그 IT 시스템이 있었죠? 뱅킹 시스템, 다 시스템으로 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은행 관점에서 저건 어떤 신문기사, 외국 신문기사인데 우리가 너한테 점심 갖다 줄게 라는 거 서비스. 수단 측면의 IT였다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는 이머전트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얘기가 재밌죠. We eat your lunch. 내가 네 밥을 뺏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그래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뒷단이고, 사실은 소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구글, 페이스북 중에서 이제 음반 서비스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자기네 산업 잡아먹을 거라고 예상 못했겠죠. 근데 지금은 완전 잡아먹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관심 가질 거, IT 기업 입장에서 관심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트래디셔널 핀테크를 위해서 서포트를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머전트 핀테크를 크리에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크게 영역으로 뭐 지불하는 거, 뭐 모바일 결제든 신용카드든 뭐 지불 분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축이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커머스 시대 이후에 닷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많이 모았죠.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이제 활용할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존의 은행 같은 중간자가 있어서 내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그 플랫폼을 시스템이 대신해서 직거래 장터처럼 내가 은행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거쳐서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P2P로 서로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은행 대신하는 그런 플랫폼,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 쪽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이제 기존의 코어뱅킹 이런 쪽에 기존의 금융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핀테크로 가능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가면 뭐합니까?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대출을 받겠죠. 대출 받고 또 어디에 돈을 달라는 데가 많아요. 준다는 데보다 송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과금이든 카드든 뭐 하여튼 결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돈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돈이 많으시니까 주로 저축을 하러 은행에 가시죠. 그 다음에 투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행 가거나 다른 데 송금하려면 환전도 해야 되고, 또 은행의 고유 업무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화폐를 발행하는 업무도 있죠. 한국은행. 이런 게 다 IT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오늘 이제 주제에서는 사실
가지 했는데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크립토 커런시라고도 하고 디지털 커런시라고도 하고 사이버 커런시라고도 하고 뭐 아무튼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가 더 가깝고 실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그 전 세계의 환율,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특정한 국가의 뭐 원화라든가 엔화랑 상관없이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어떤 분이 만드셨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그쪽도 투자가 엄청 이루어지고 있고 회사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분야들을 통틀어서 핀테크로 가능하겠죠. 뭐 이 외에 뭐 보험이나 뭐 증권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핀테크 그래서 뭐야? 그래서 저도 처음 들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핀테크가 뭐야? 감이 확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제를 들어드릴게요. 이건 트랜스퍼 와이즈라는 회사의 서비스인데요. 2011년에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계속 돈을, 그러니까 자기네는 파운드를 쓰잖아요. 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근데 이제 프랑스랑 이렇게 돈을 계속 거래하다 보니까 계속 유로로 환전을 해서 송금을 하고 또 다시 환전해서 송금을 받고 이렇게 계속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수료를 은행이 엄청 떼가더라. 송금 수수료도 떼가고 환전 수수료도 떼가고. 근데 자기도 해보니까 자기가 보낼 때도 있고 자기가 받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도 루피하고 만약에 저기 유럽 독일의 유로라고 하면은 실제로 예전에 보낼 때는 송금 수수료 1유로 내고 그다음에 환전 수수료 4유로 내고 그다음에 다시 받을 때도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플랫폼이 그거를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독일에서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과 받고 싶은 사람을 매칭을 해줘서 실제로는 환전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냥 송금, 그 서비스 차지 송금, 독일 내에서 송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환전이 안 이루어지죠.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죠.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은행에 근무했던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IT 아마 페이팔의 초기 멤버, 초기 직원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은행은 스스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많이 받을까 내지는 출품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없이 환전한다 이거는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T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조다. 이 기업 가치가 실리콘밸리에서 이 기업의 기업 가치를 1조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죠. 엄청나죠. 굉장히 작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사례고요. 또 다음 사례로는 이것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킥스타터라는 건데 이거는 미국에서 2009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전 국민한테 1월치만 모으면 4천만 원이고 1,000원씩 모으면 그죠? 4억이고만. 그래서 한 명 몰아주기 하면 좋을 텐데 우리 10명 모이면 1,000원씩 해서 한 명 몰아주기.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수한테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페블이라고 그 스마트 시계예요. 스마트 시계 2012년에 이 사람들이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좀 도전을 하다가 이 킥스타터라는 데가 아이디어를 올리면은 그 아이디어를 보고 아, 나 저거 괜찮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원래 1억을 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올렸어요. 이 워치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가 돈을 주시면 제가 이걸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 그거 생각나요. 옛날에 우리 선전 중에 정주영 회장님께서 저 유럽에 가셔서 돈을 얼마 주시면 제가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배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아오셨죠. 요새는 비행기 타고 안 날아가셨어요. 잘 찍어서 동영상만 올리면 사람들이 2시간 만에 1억을 그냥 모아요. 2시간 만에. 그리고 6일 만에 거의 50억을 모았고 그 다음에 5주로 이제 딱 끝냈는데 그때 100억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계속 납품을 해서 작년 말까지 100만 개 납품을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약 7만 명이더라고요. 거기 인원수 나온 거 보면 100억을 모으는데 7만 명이 얼마인가 계산해봤더니 평균 14만
12,20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기여지만 그게 다 모였을 때 그 기업은 그 아이디어를 실제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 중에 반은, 저 돈의 반은 그냥 기부를 해요. 아, 니네 아이디어 좋다. 한번 해봐. 10만 원, 5만 원, 뭐 10,000원 이렇게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물건이 되면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선구매. 그리고 1년 내지는 6개월을 기다렸다 물건을 받는. 요새 셀피 드론이라고 릴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걔도 지금 이걸 통해서 어마무시하게 돈을 모았고 지금 내년에 출시할 건데요. 1,000불인데요. 지금 500불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현재 물건은 없지만 돈을 주시면 500불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멋있는 동영상을 찍어서 뭐 스키라든가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셀피가 날아다니면서 셀피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카메라 셀카를 찍어주는 거예요. 뺑뺑 돌기도 하고 뭐 앞에서 찍었다 뒤에서 찍었다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도 지가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런 플랫폼으로 인해서 실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시계래요. 시계인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에어백처럼 이렇게 나와서 물에 빠졌을 때 버튼만 누르면 뭐 최소 한 150kg까지는 무리로 뜰 수 있게 하는 그런 구명용 시계? 그거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올려가지고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은 성공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런 플랫폼을, 이런 게 플랫폼인데 서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떠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투자자 구하기 어려워요. 국내에서는 기존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 올리시면 저 아이디어 괜찮네 하면 굉장히 많은 모금이 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게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IT 산업 전반적으로. 다음은 엠페사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2007년에 시작한 건데 모바일로 돈을 송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나라에서 하고 있냐면 케냐. 되게 후진국인데 어떻게 저런 IT가 발달을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진국에서 가능한 거였어요. 케냐도 우리도 시골 가도 어부들도 다 요새 핸드폰으로 한다면서요.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랬죠. 케냐도 그 은행 시스템이 되게 잘 안 돼 있고 인터넷이 잘 안 돼 있고 한데 핸드폰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한테 서로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넣어서 송금하고 이런 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구의 43%가 저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고 저런 메커니즘이 실제로 은행 시스템이 부족한 어느 그 외에 다른 국가들 탄자니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런 핸드폰은 다 있지만 나머지 인프라가 IT 인프라든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에서 점점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성공 사례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감이 좀 오셨죠? 아, 핀테크가 뭐구나.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은 다 이머전트 핀테크예요. 새로운 서비스,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시스템 맨날 개발할 때 여러분들 비기능 속성이 중요해요. 기능 보다가 맨날 한동안 한참 하루가 되는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을 보낸다는 본질이 바뀌진 않지만 그거를 언제 보낼 수 있고 어떻게 보낼 수 있고 얼마나 편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변이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바뀌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고유 기능을 하는 것도 그 어떻게가 바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핀테크의 특징을 요약을 하면요. 기존 금융시장이 대규모의 자산관리에 포커스했다면 핀테크는 소규모.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기존 금융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도 크고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규모 자산관리, 투획배치 이런 거에 포커스되어 있고 점차로 이거 넘어갔겠죠. 그 다음에 과거엔 어땠어요? 돈 될 사람들만 관리해라. CRM이건 뭐건 다 해서 8대2에서 돈 되는 고객만 관심이 있었다면 핀테크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돈 되는 고객 손대면 금융기관이 가만히 있겠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짜잘한 거 거기서 별로 관심 안 갖는 신용이 별로 떨어지는 사람을
사람들, 돈 별로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이 지금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롱테일 법칙, 이 부분 하면 이제 서로 약간 은행도 싫어하지 않고 약간 상생할 수 있죠. 근데 점차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실시간 거래, 오프라인이든 어쨌든 매장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즉각성이 떨어지죠. 이쪽에서는 즉시성이 보장되죠. IT 기반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기존 금융시장은 당연히 금융기업 중심으로 했죠. 그 다음에 대면 서비스가 기본이 됐고, 아직도 인터넷 은행 하는 거에 이제 기사에 이렇게 뜨죠. 은행에서는 무슨 그 고객들은 직접 와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래가지고 비즈니스가 되겠냐, 오피스 없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키움증권 이런 거는 순수하게 온라인 기반이잖아요. 외국 피도론에 이런 식으로 많은 인터넷 은행들이 활발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쪽은 기술 중심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신규 창업기업, 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돈을 빌려주던, 뭐 내가 돈을 투자를 하던 어떤 신용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은행에 이거는 재무정보 기반으로 평가를 했다면, 여기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재무가 아닌 비재무 정보나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롱테일에 계신 분들이 은행 거래 내역이 이런 게 대학생 내지는 돈 없는 사람들 내지는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 기존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재무 데이터를 쓸래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무 데이터만으로 쓰는 게 정확하냐, 그 측면도 있고, 또 그 데이터 자체가 가용하지 않죠. 그래서 동네 예를 들어 떡볶이집이 있는데 굉장히 맛있고 소문이 났어요. 그 아줌마가 떡볶이 장사 조금만 투자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은행 가서 돈 빌리려면 가능할까요? 은행 데이터가 없어요. 안 빌려주겠죠. 그렇지만 뭐 SNS라든가 그 주변에 그 아줌마의 떡볶이 일일 매출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아, 저 집은 절대 안 망해. 내가 좀 투자해서도 의자 새로 더 갖다 놓으면 더 잘 될 것 같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재무정보 아닌 나머지 데이터를 포커스 할 수밖에 없겠죠. 재무 데이터를 활용하겠지만. 그래서 이 핀테크가 가능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뭐겠어요? 빅데이터겠죠. 이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믿고, 그죠?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하겠어요? 아무리 ICT가 하는 거라도. 저런 나머지 재반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핀테크는 왜 생겼을까? 다른 전반적으로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일단은 IT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CT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되겠죠. 특히 모바일이 확산되면서 핀테크가 굉장히 많이 같이 발전하고 있고, 즉시성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PC 기반 네트워크가 없는 곳도 모바일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데이터도 많이 저 클라우드에 다 모여 있죠. 삼성도 제가 최근까지 삼성에 있어서 삼성도 저기 아마존 웹 서비스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고 돈을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 세계 뭐 스마트 TV 업데이트, 홈웨어 업데이트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빅폰이라는 거는 굉장히 근거리 위성 통신 기술이라서 50cm 정도 가까이 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걸로 뭘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밖에 있다가 쿠폰을 날려보내준다. 그럼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좀 멀어도 날려주는 것보다 그 문 앞에 기웃거리면 딱 쿠폰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쿠폰을 딱 바로 쓸 수 있는 쿠폰을 주면 좋겠죠. 아니면은 백화점에서도 사람들 동선이 어떤지,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간중간 저런 인식기를 두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축적돼서 가능한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받은 그 전단지인데요. 전단이라기보다 홈플러스에서 받은 건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맨날 저 쿠폰이라고 날라오는데 나는 관심이 없는 물건만 맨날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달인가? 처음으로 제가 주로 사는 뭐 우유, 두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생크림, 라면 이런 것들이 제 정보를 읽고서 왔더라고요. 근데 교묘하게 내가 생전 안 사는 맛있는 라면이고 팔고 싶은 라면, 생전 안 사는 뭐 이상한 브랜드의 우유를 넣어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예전부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사건도 있었냐고 하는 타겟인가 아무튼 미국에 있는 큰 점포인데 거기도 이제 너무 저렇게 튀지 않게 일반 광고하면서 중간중간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걸 끼워넣는데요. 왜냐면 약간 침해로 느껴지잖아요. 침해당하는 거. 얘가 나를 읽고 있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집에 딸내미가 있었는데 그 육아용품, 출산용품 이런 거에 대한 전단지가 와서 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회사로 따진 거예요. 엄청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가씨가 임신을 했었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호플러스 정도는 굉장히 큰 회사고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마케팅하는 거를.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가끔 어디 가시면 저도 작년인가 어디 동네에 딱 백화점 근처에 갔더니 저한테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재밌다.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나한테 백화점에서 광고를 보내지? 이렇게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그 후엔 안 오더라고요. 잠깐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동의 안 받고 보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이런 저희를 다 감시하는 속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요새 구글도 포토를 지금 공짜로 드리잖아요. 공간을 무한대 공간. 그거 왜 드리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여행을 얼마나 하고 무엇에 관심 있는지 너무나 빤하게 잘 알게 되겠죠. 그걸 다 분석을 하면 그게 다 마케팅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공간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치했다가 지금 중단시켰어요. 무서워서. 자, 하여튼 IT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한 가지는 기술만 너무 발달했다고 해서 그게 수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는 게 또 사람들이 사용 안 하면 그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소비 행동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구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측에 있는 거는 미국의 디지털 예금 거래 서비스의 사용자 규모 증가 추인데요. 8배 늘었죠. 2012년부터 내년 예상치가 거의 8배. 엄청나죠.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데스크탑 PC는 얼마 거의 비슷해요. 근데 모바일 활용한 인터넷 예금 거래 서비스는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영국에서도 지금 실제 내원하는 고객 중에 자기네 직원을 만나지 않고 ATM기를 쓰거나 해서 혼자 처리하고 가는 고객이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대면의 필요성을 고객들도 이제 떨어지는 건지 불편한 건지 안 할 수 있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건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새 디지털 이민자 내지는 디지털 원주민 좀 이상한데 디지털 네이티브 저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디지털 이민자예요. 원래 디지털 세대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환된 거고 그다음 저희 시어머님 한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디지털 이민자가 되지 않으셨죠. 그냥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20대 내지 10대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 기기가 쫙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IT 기기가 있는 세대 이렇게 나눠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등장으로 인한 앞으로 변화도 엄청날 것 같아요. 요새 애들은 TV를 안 본대요. 별로. 저희 아들이 많이 안 봐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자기가 인터넷으로 보면 보고 싶은 거를 즉각 볼 수 있거든요. 근데 TV는 빠지는 거잖아요. 보다가 넘겨도 보고 뒤로도 보고 10번도 보고 다른 데도 보고 즉각 그게 즉시성 내지는 인터랙션 페이스북 같은 게 발달하는 것조차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거잖아요. 요새 많은 피터프 서비스들이 이제 그런 심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네들의 소비 행동은 굉장히 다르고 미국도 그렇대요.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저 때는 어릴 때 학교에 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100원, 200원, 300원 학교 가서 저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우리 애도 용돈을 주면 돈통
잘 개념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를 무슨 애플페이 무슨 페이에 넣어놓고 그냥 거기 넣어놓으면 네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거기 넣어준 거 중에 안 쓸 거 있으면 내가 투자해줄게. MMF가 이게 가능하잖아요. 은행에 굳이 돈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새 애들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디지털 이미그런트는 여기 보시면 40대에서 60대 이 비중이 이게 이제 2010년 대비 2013년 사이에 인터넷 사용 인구가 굉장히 늘었어요. 이건 독일 데이터긴 하지만 저희도 비슷할 거예요. 요새 지하철에서 보시면 40, 50대 아줌마 아저씨들 다 핸드폰으로 카카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하는데 근데 무기를 사는데 2만원, 3만원 쓰는 거야. 아깝지 않아요. 이 아줌마들은 돈이 있어. 오히려 어린애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이분들은 구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무기를 막 장착해가지고 이기려고 1등 하려고 막 사고 2만원, 3만원 금방 써요. 네. 그분들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본 세 번째는 금융시장 자체의 위기와 한계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은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러다 은행 망하겠으니 어때요? 부실채권 정리하고 돈을 이제 다시 모으기 시작하고 그죠?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신뢰도 저기는 내가 믿고 맡길 때가 못해. 은행이 넘어가거나 내가 돈 맡겼는데 망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 거 뜯어갈 생각만 하는 거지 나한테 베니핏을 별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고 여기 자칫 데이터가 국내에도 점점 약간씩 금융 신뢰 지수가 떨어지더라. 전통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금융권 자체로 보면요 실제 수익 모델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오프라인 은행에서 예금 거래 한 건당 비용인데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 0.65달러인 게 ATM을 쓰면 0.08, 7배, 8배 떨어지죠. 근데 모바일로 하면 20배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돈. 그래서 실제로 이 우측은 유럽의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은행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줄고 있어요. 엄청나게 은행을 지점 수를 줄이고. 지점이 있는 게 왜냐하면 뭐 건물 유지도 해야 되죠. 거기 직원도 뽑아야 되죠. 보정자산이 뭐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유지하는 비용 때문에 은행 수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을 온라인부터 유지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ATM기가 많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ATM 운영하는 한 대마다 실제 그것만 딱 따졌을 때는요. 그 운영하는 190만원, 180만원 적자가 난대요. ATM 놓는 순간 그 ATM 기기는 월 거의 200만원 가까이 적자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권 자체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객들만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고객이 규모가 한계가 있고 작다 보니까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라이빗 뱅킹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킹 망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뭐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게 왜 망했냐는 프라이빗 뱅킹 해준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돈을 막 굴려줘야 되는데 못 굴려줘가지고 망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못 굴려주지. 수수료가 우리나라 너무 작다. 또 한편에서 야 네가 돈만 더 굴려주면 내가 수수료 더 줄 수 있지. 약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융권도 그 고객들 하위 최하위 상위 클래스 고객들을 잘 잡으면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한계에 봉착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IT인이든 비IT인이든 약간 기회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 주변에 그 같은 부서의 후배가 엄마가 말레이시아에 콘도를 산대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말레이시아 근데 이 엄마 큰 손이시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글로벌 플랫폼들이 전 세계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 저기 인도 내지는 프랑스 뭐 중국 어디로 우리나라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의 돈이 튈지 몰라요. 점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땅만 사고 우리나라의 것만 투자했던 시대가 정말 지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융권도 굉장히 이제 정말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뭐니 나오면서 그냥 투자를 외국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3개국은 아니에요. 이게 조회할 때마다 늘어요. 국가가 53개, 54개, 55개. 며칠 전에 55개였는데 지금은 또 더 늘었을 거예요. 53개 보고 며칠 안 돼서 본 건데, 그래서 전 세계 53개국의 스타트업들, 여기서의 스타트업은 이머전트 핀테크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이죠. 기존 금융권이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업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 기업의 개수는 미국이 제일 많죠. 60%. 그 다음에 영국. 한국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2013년만 해도 미국이 한 400개 정도 됐을 때 한국은 빵건이었어요. 중국이 그때도 한 10건 됐었죠.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난 건데 올해는 좀 한 우리나라도 뭐 몇십 개는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핀테크 열풍이고요. 엊그저께 어제 뉴스죠. 요새 핀테크 뉴스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와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싱가포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호주에서도 굉장히 핀테크 산업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자기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광고원 같은 곳을 조직을 개편해서 그런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고 거기 부서장은 시티뱅크에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분야별로 금융 서비스 카테고리 대출도 있을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도 있을 수 있고 지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한 18개 카테고리. 저것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개수가 많아지니까 회사 개수는 한 1150개 정도 되고 20조. 현재까지 전체 총 투자 받은 20조입니다. 근데 보시면 2015년 1월, 저건 7월 업데이트고요. 2015년 1월에는 어떻습니까? 한 1040개니까 100개 늘었는데 펀딩이 어때요? 4조 원이 늘었어요. 4조 원. 6개월간. 엄청나게 지금 핀테크 분야에 펀딩이 막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는 기존에 여기 따로 카테고리로 없다가 그때부터 또 카테고리가 들어왔어요. 뭐 시큐리티나 프로드 디텍션, 그러니까 뭐 사기, 탐지 이런 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이제 오픈됐잖아요. 기존에는 은행이라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믿고 그 은행이 평가한 걸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뭐 했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P2P 시대가 됐으니까 그리고 편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뭐 공인에서 이번에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뒷단에서 처리해줘야 되겠죠. 결제한 후에라도 뒤에서 이게 사기 거래인지 이상 거래인지 탑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발달해야 되겠죠. 그쪽 시스템들이 외국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근데 국내는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한 거죠. 야, 네가 동의했잖아. 네 공인인증서 네가 잘 관리해야지. 네가 결제할 수 있지.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도 규제 방향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하고 사후 규제로 바꾸고 뭐 책임을 철저히 물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쪽 시스템들이 개발이 될 텐데요. 아직도 국내는 문제가 많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전 세계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치면서 잡자. 컴퓨터 바이러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단말기에서 부정카드가 사용됐는지, 그 부정카드의 번호가 뭔지, 뭐 이런 그런 단말에 대한 정보들도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런 사기, 저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에러는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 많이, 우리나라는 거의 그래서 사기 거래가 없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페이팔이 외국의 핀테크 기업들 사기율이 높다 막 이러는데 그건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다 자기네 비용으로 해서 어쨌든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걸 예방하기 위한 뒷단 시스템을 엄청나게 갖추는 대신 아마존에서 물건 사보시면 카드 번호는 간단히 금방 결제되잖아요. 사용자한테는 엄청나게 편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핀테크 투자를 지금 여러, 그러니까 뭐 구글, 인텔, 이베이 등 여러 비금융권에서, 금융권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요. 비금융권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제일, 구글은 안 하는 거 없이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 엄청나게 투자를 이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투자 기업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되겠다 싶으니까 저 기업들이 투자하겠죠. 그죠?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구글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 여기 보면 이베이나 인텔은 특정 모바일 지급이나 이커머스, 백오피스 이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구글은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P2P 뭐 이런 플랫폼, 트레이딩 플랫폼 이런 전방위적으로 다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이제 글로벌 핀테크 투자하는 분야가 좀 바뀌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어떠냐면 진입 장벽이 낮고 해도 은행에서 별로 뭐라고 안 할 만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죠. 그게 이제 지급 결제 쪽이에요. 우리 간편 결제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투자가 집중돼 있다가 그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게 많이 생기냐면 개인 자산 관리, 기업 파이낸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투자 이쪽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쪽이 엄청나게 6%에서 19%로 엄청나게 3배 이상 뛰었죠. 그리고 금액은 늘고 있지만 실제로 금액은 막 3배씩 늘었잖아요. 이때보다. 하지만 비중은 이제 골고루게 금융 서비스 전방위적으로 골고루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만큼 금융 관련한 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다 핀테크가 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핀테크 랭킹 매출 기준의 랭킹을 2013년도 매출 기준으로 2013년도 말에 IDC에서 발표한 건데요. 여기 매출은 트래디셔널 핀테크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만한 회사로는 제가 알만한 타타, 인도의 타타 이런 회사들 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금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실제로 매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킥스타터니 이런 회사들보다는 실제 매출은 그러겠죠. 이런 회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이 전망은 독일은행 리서치에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기술이 발달해요. 개별 기술들이 발달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존 올드월드에는 은행끼리만 은행 1, 2, 3, 4만 있었는데 자기네 기술들을 갖고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킥스타터라든가 엠페사라든가 이런 데 같이 경쟁을 해요. 2단계 시장 진입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이 새로 진입한 애들이 조금씩 수익을 내기 시작해요. 지금 요새 투자하면은 투자에 대한 리턴이 이렇게 빠르게 엄청 많다는 실리콘밸리나 뉴욕 쪽에 투자하면 이렇게 기업 공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쪽에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가 현실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투자를 한 거에 대한 수익이 여기가 나기 시작하고 기존 은행권들은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 전체 그 비중에서 차지하는 것들이 딱 은행끼리만 있다가 이게 재편이 돼요. 약간 기술 기반 기업이 성장해서 일부 영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비금융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요. 이게 독일 은행에서 내놓은 레포트에 있는 거예요. 다른 비즈니스도 이랬다. 음반도 그랬고 뮤직도 그랬고 금융도 이럴 수 있다.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자기네가 플랫폼을 엄청나게 만들어 공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은행으로 제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서 우리 은행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약간 폐쇄적이라면 여기는 굉장히 오픈. 자기네 모든 뱅킹의 기능을 다 API로 내놓고 그걸 갖고 아이디어를 펼쳐서 서비스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업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핀테크 하는 게 패션은 아니다.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IT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한 그 기회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CIO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회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자체를
남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IT가 됐으니까. 지금 많은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소니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다 ICT 기업이 주도했어요. 요새 나오는 새로운 저런 서비스들 기존의 그 도메인에 계신 분들의 발상이 아니면 IT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런 게 가능하겠다고 내놓은 모델들이거든요. IT에 계신 분들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 기존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화하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돼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지켜야 할 것이 없으니까. 그죠? 국가별로 간략히 좀 더 보면요. 미국은 실리콘밸리와 뉴욕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모든 뭐 기술 벤처들의 메카죠. 모임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기술력이 있죠. 그리고 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태동기에 필요한 벤처 캐피탈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대학들, 스탠포드, MIT 이런 좋은 대학들과 강한 연계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게 실리콘밸리의 특징이라면 금융 핀테크에 있어서는 뉴욕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꼭 그 전 세계로 봤을 때 런던처럼 이 뉴욕이 글로벌이나 미국 평균보다 굉장히 앞서서 뉴욕 굉장히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래서 뉴욕은 그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런치돼서 운영되게 하는 그런 대형화하는 초기 단계뿐 아니라 성장 후기 단계 중심으로 모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엑센처나 이런 뉴욕시가 서로 협업해서 만든 핀테크 이노베이션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뉴욕이 핀테크로는 메카로 등장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IT 인력의 성장 비율이 미국 전체가 12%라면 뉴욕이 22%예요. 지난 6년간 2배 ICT 인력의 증가가 2배가 되고 있어요. 많은 IT 인력들이 뉴욕으로 모이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이거는 서비스인데요. 벤모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실제로 송금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돈을 송금할 수 있고 최근에는 뭐 걔네는 거기는 음식점에 가서 식당에서 10명이 먹으면요. 각자 자기 시킨 거를 자기가 결제하잖아요. 내지는 가끔 걔네도 엠빵을 해요. 그냥 총액에 나누기 엔도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자기가 시킨 걸 자기가 결제해서 영수증을 다 따로따로 써놓잖아요.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앱이 된 거예요. 각자 먹은 거 쫙 그 한꺼번에 딱 결제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친구들을 여기 보면 알렉스가 사라 디너를 페이했다. 만나서 페이했다는 게 아니라 사라가 어디 가슴하다 그러면 사준 거예요. 원격이. 저 돈은 식당에 있는 거는 사라고 멀리서 알렉스가 돈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누가 어디서 뭘 샀는지 이런 걸 서로 공개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먹었고 이 친구가 뭐 샀고 이런 거. 페이스북에 서로 그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세대, 젊은 세대들은 우리는 알리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서 그럼 나도 사종가 될 수 있겠죠. 서로 소비를 조장하기 위한 건지 아무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건지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2012년에 어느 회사가 이걸 260억 원에 인수했거든요. 2012년 1년 만에 페이팔이 그 먹은 회사까지 합쳐서 8천 원이 이거 투자했던 사람 대박이죠. 그렇게 투자가 실제로 활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벤모를 우리 뭐 구글링 한다처럼 미국에서는 벤모 한다 이런 식으로 자 동사처럼 쓴대요. 돈보는 친구들끼리 돈보는 그래서 약 7천억 원이 송금입니다. 그 다음에 어펌이에요. 어펌은 뭐냐면 신용카드 비용. 신용카드가 없어. 근데 내가 저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이 어펌이 대신 승인해주고 신용카드 회사처럼 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할부도 해주고. 근데 신용카드 없이 요새 젊은 세대들 신용카드 없이 신용카드 역할을 얘네가 해주는데 늘 수 있는 것도 돈, 뭐 이름, 핸드폰 번호, 생일, 할부정 번호 간단히 넣으면은 즉시 바로 알려줍니다. 너 얼마까지 해줄게. 그래서 어펌이라는 서비스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아까 말했던 그 디지털 네이티브 새로운 세대를 위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명한 게 랜딩클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출이에요. 은행 가서 고정이율이든 변동이율이든 이자로 돈을 빌리는 랜딩클럽인데 개인 대상으로 P2P 대출인데 총 대출액이 약 6조 원이에요. 9월 말에 신용평가를 해서 이율을 측정하는데 재밌는 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 원을 빌려주면 확 뛸 것 같잖아요. 여기는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들이 포트폴리오를 일단 돈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1등급은 이율이 뭐 한 7점대, 그 다음에 10등급은 거의 10%에 육박하는 이율을 갖는 것 같고, 고객들은 가능하면 그래도 2, 3, 4등급에 포지션한 사람들을 많이 여기서는 대출을 해줘요. 뒤에 등급에 있는 사람도 리스크가 높은 만큼 리턴이 크겠지만 어쨌든 전체 비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25달러였습니다. 내가 250달러다, 2,500달러다 그러면 100명한테 서로 신용등급이 다른 것들을 그래서 막 이율이 어떤 사람은 30%짜리, 10%짜리, 20%짜리 한 100개 정도 제시해준대요. 그게 IT 없이 가능하게 해서 내가 은행 가서 제가 250달러를 투자하고 싶은데요. 25달러씩 25,000원씩 나눠서 10명한테 100명한테 안 될까요? 황당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시스템으로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예상 수익률 이 정도 되는 네가 골라라. 네가 리스크를 많이 갖고 싶으면 그 신용등급 같은 사람들 위주로 할 거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이 그 중에 신용등급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그 등급은 아니잖아요. 섞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25달러씩 쫙 배분을 했기 때문에 한두 군데서 억울하져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IT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밌는 서비스입니다. 인디고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가네요. 인디고고는 크라우드 펀딩하는 회사예요. 제가 아까 킥스타터 소개해드렸는데 킥스타터하고 약간 차이점은 요새 전 세계에서 두 개 내놓으라 할 만한 데가 뭐 킥스타터, 인디고고 둘 중에 뭐가 낫냐 이런 게 나오는데 성격이 약간 다른 게 킥스타터는 주로 창업하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거라면 인디고고는 창업도 있는데 희한한 것도 있어요. 여기 그림 제가 고양이가 나잖아요. 우리 고양이가 이빨이 아파서 걱정인데요. 누구 우리 고양이 좀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들이 자기 사진 올리면서 내가 어깨가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이런 것도 시작해서 저 사막에 이런 예술품을 한번 지어보아. 우리 동네에 상당히 있는데 문화재 같은데 다 무너져가요. 이거를 복원해가요. 이런 그런 소셜한 것들. 물론 좋은 아이템, 뭐 테크 아이템 다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해서 사람들이 기부를 막 하는 거예요. 1불, 3불, 5불. 정말 어떤 애들은 학생들이 자기네 친구랑 둘이 앉아서 비디오 앱을 만드는 거를 비디오 유튜브처럼 동영상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5불, 10불까지 순간 몇백 불, 1000불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것도 있겠지만 외국의 경우는 우리도 사실은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부분에 손쉽게 되는 거예요. 예술, 그다음 영화 같은 거, 영화 만드는 거 돈 없는데 독립영화하고 돈 없는데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느 커플이 굉장히 어려운데 결혼하기가 어려서 전 세계에서 돈을 모아준 적이 있었어요. 이벤트로.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늘상이에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자기 개인 히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영국은 금융 강국이래요. 영국 자체가. 그래서 런던에 전 세계은행 10군데 중에 4군데 본점이 런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은 그 금융위기 이후로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보고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여기도 금감원 같은 조직을 2, 3년 전인가 개편을 했어요. 아예 이렇게 지원을 강력하게 하도록. 그래서 국가 레벨로 봤을 때는 뉴욕도 굉장히 빠르지만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 세계 평균이 투자가 뭐 3배라면 여기는 한 5배. 전체 금액 비중은 적지만.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아일랜드도 지금 영국 옆에 아일랜드도 굉장히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도 특히 영국이 압도적으로 핀테크 분야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용자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미국보다 자기네가 인터넷 이용자 비율도 높고, 그 다음에 모바일 이용자 비율도 높다. 그다음 전자상거래 이용도 미국의 2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핀테크가 더
더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런던의 ICT 종사자가 약 4만 명인데 이거는 다른 그 뉴욕이나 실리콘밸리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아일랜드도 굉장히 핀테크를 발전시키려고, 왜냐면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유치하면서 돈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뭐 세제를 혜택을 준다거나 그래서 엄청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명하게 테크시티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영국판인 게 테크시티고, 여기는 뭐 핀테크뿐 아닌 전반적인 창업 클러스터들이 다 이제 모아져 있고요. 여기서도 2008년부터 조성해서 실제 여기서 이게 생성된 이후에 투자가 굉장히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레벨 39라는 거는 핀테크 중심으로 된 클러스터예요. 핀테크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카나리 워프의 39층에 있다고 레벨 39라고 했고요. 근데 이 레벨 39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서울시하고도 협약을 해서 뭐 스마트 시티 이런 걸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레벨 39에 여기 한국 대표가 와 있어요. 외국에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도 지금 구글도 뭐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벤처 육성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은 해외 그 악셀러레이터들이 한국에도 열려고 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들이 뭐 바클레이즈나 이런 데서 금융회사들과 연결고리를 하면서 런던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미국도 그렇고 이 영국도 그렇고 이분들 지난번에 7월 달에 글로벌 핀테크 연구원이라는 곳이 창립 심포지엄을 하면서 축하 메시지 및 자기의 현황은 이렇다라는 거를 보낸 동영상 파일이 있어요. 그걸 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그 초대 이 테크시티 회장이었던 분이고 하나리 워프의 대표인가? 뭐 그랬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준비되어 있다. 너네랑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우리가 보통 할인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은행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대륙의 힘이죠. 대륙의 힘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7억 명이다가 2016년에 9억 명이 예상되고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끝내주게 지금 여기 이게 만 명, 35만 명? 3,500만 명이었는데 30배가 된 거죠. 지금 2007년에서 2027년에 30배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모바일 결제량도 우리는 그냥 간단 한번 나가려고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결제량이 0.44조 미만이 잘못되면 80조입니다. 2010년에 80조였는데 2013년에는 3배 정도 향상된 240조. 총 전재산 거래 규모가 10조 위안이니까 이거의 10분의 1이잖아요. 지금 거의 8분의 1. 그러니까 점점 더 상승을 엄청나게 더 할 가능성이 있죠. 모바일 결제도 그렇고 전자상 거래도 그렇고. 제일 유명한 회사 2개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B2B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물건을 살 때 알리페이로 사면 돼. 그 자기네 결제 수단을 제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리페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페이가 요새 어때요? 롯데백화점하고 제휴되어 있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의 90%가 알리페이로 결제하고요. 현금 안 써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환전할 때 수수료 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중국 자기네 돈으로 결제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을 엄청나게 하면서 쇼핑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것들을 다 그냥 중국 돈으로 쓰게 하겠다는 거죠. 무서운 못 넘어갈게요. 이거 회원수도 단위가 찝니다. 8.2억. 그래서 페이만 하다가 거기 이제 돈이 쌓여 있잖아요. 돈이 쌓여 있는 것들을 가지고 MMF 투자도 해줘요. 파이낸셜이나 뮤어바우로 대출도 해주고 그 돈 가지고. 왜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상태냐면 우리나라도 아마 일부 쇼핑몰이 그렇게 하죠. 내가 물건을 받았다고 확인해야 결제한 후에 실제로 송금을 해주잖아요. 자, 여기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송금을 해주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여기는 아무래도 신용카드 보험료 이렇게 떨어지겠죠. 중국은 그 케냐나 이런 거지만. 그래서 그 이제 돈들이 계속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투자도 하고, 네가 너는 돈 투자도 해줄게. 그리고 대출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는 우리나라 기업, 웬만한 기업들이 단점에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다 알죠. 매일매일 일일 매출 정보가 다 알죠. 여기 쇼핑몰을 통해서 화장품이 너무 다 판매될 테니까 여기다 돈을 빌려줄 때 몇 프로를 받으면 안 떼매겠다를 다 알죠. 그러니까 대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험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은행까지 하고 있죠. 중국은 확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 동영상 중에 중국에서 P2P 대출하는 그 기업의 동영상도 있어요. 지금 중국의 기관 은행들은 10%의 기업들, 대기업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90%의 소상공인들은 돈을 빌릴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타겟팅해서 P2P 대출도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고 여기서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뭐도 해요? 알리익스프레스 해가지고 그 배송도 해요. 우리나라 뭐 인천공항에다가 그 물류센터 치겠다. 그 지난번에 회장님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택시 서비스도 하죠. 택시 요즘 다 중국 가면 택시를 이렇게 서서 타는 사람이 없대요. 다 이렇게 모바일. 그다음 텐센트도 약간 비슷한데 출발하는데 쇼핑몰은 아니고 메시지,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거 같아요. 메신저 기반으로 게임이나 이런 모바일 서비스를 했었고 유저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얘네도 템페이라고 자기네 페이 방식을 만들었고 최근에 은행도 열었고 국가에서 해줘서 은행도 열었고 얘네들이 2위죠. 전자결제 점유율이 30%. 두 개 합하면 80%. 두 회사가 중국 전체 80%.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택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그 해외 기업들을 보면서 그 핀테크 성공한 기업들, 성공한 국가들의 특징이 뭘까 하고 생각이 났어요.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대부분 정부 지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처럼 못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인터넷은행 전문은행이 이제 허가되면서 산업자본에서 50% 지분을 투자해서 IT 기업에서 할 수 있죠. 그다음 금융권에서 50% 투자해야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근데 이제 자본금 최하가 1,000억인가요? 1,000억인가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규모에 하려면 퇴사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선정은 원래 일반 은행은 2,000억이래요. 2,000억으로 선정되지 않겠냐면 기사에서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뭐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래요. 한치기로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하는 회사들은 지금 다 대부업을 등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거 모르고 IT 기업이 열었다가 불법이라고 문 닫고 대부업 등록해서 대부업도 등록하는 법이 그건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일단 법적이던 뭐 지원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 측면에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기존에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거라 창조적인 정신, 도전적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IT에서. 이제 회사를 만들려면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핀테크로 가면서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소비자의 니즈인 것 같아요. 소비자가 그 서비스를 사용할 준비가 됐냐? 소비자가 어떤 게 불편하냐? 아까 보신 것처럼 나 돈 송금하고 싶은데 동네에 은행도 없고 뭐 글도 모르고 복잡하고 뭐 이럴 때 그죠? 이런 서비스 그런 고통이 뭐냐라는 거를 잘 파악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되게 핀테크가 발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신용카드나 계좌가 대체가 너무나 지금 신용카드 쓰는 게 너무나 잘 돼 있고 뭐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사람들도 요즘 다 신용카드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그다음에 은행과 송금도 미국도 그렇게 실시간으로 전체 은행이 계좌 거래가 안 된대요. 몇 개 은행끼리만 되고 그것도 뭐 하루 기다려야 되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국내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피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세미나 갔다 들은 건데 펀다라는 기업을 개인적인 신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발표가 일상적이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소상점을 전문으로 P2P 매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떡볶이 집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가 되게 조악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되게 보셨죠? 올해 한 2, 30년 그냥 영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가 수익률이 한 이 정도 되고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이 정도 될 거다라는 우리가 평가한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이죠. 25평 되는데 한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당근이 필요하다. 상태로 이렇게 해서 매주 한 개씩 올린대요. 한 개씩 올리는데 올리면은 2시간이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서비스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여기가 다 매출이 일어나면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코스를 찍거나 예산 카드 긁고 결제를 하면 그런 결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마케팅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걸 했던 회사예요. 근데 아무리 마케팅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갖다 줘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됩니다 해도 소상공인들 카페, 조그만 카페, 음식점에 관심이 없대요. 자기는 당장 잉여자금, 당장 좀 수리할 무슨 자금, 이런 돈이 급하지 이 마케팅 정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매출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점들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 회사는, 여기 기업은 얼마의 돈을 빌리면 저쪽은 얼마의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돈을 안 빌려주는 데죠. 그렇다고 저쪽 뒤에 상금융권으로 가면 30% 가까이 되니까 여기서는 10%대, 15% 이 정도대로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한테는 7, 8%, 높으면 9%의 수익을 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돈을 갚는 형태도 일수 찍듯이 매일매일 매출에서 일부를 뺐단해서 자동으로 이거 같네요. 그러니까 사장들도 그게 좋은 거죠. 3천만 원 빌렸다가 1년이다 3천만 원 한꺼번에 갚는 것보다 우리 원리금 상환 동시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희 돈 없는 사람들. 매일매일 조금씩 갚는 거예요. 1일 매출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로 위험보다도 적고 투자하는 사람도 계속 어느 이게 지금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닌데, 그리고 직원도 굉장히 적고요. 사장도 굉장히 적고 굉장히 어린 아이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억 4천만 원 정도. 자기네가 이게 너무 잘 돼서 매일매일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위험 부담이 좀 있어서 일주일에 한 개씩만, 한정 소식만 선정해서 이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가봤더니 여전히 한 개씩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9% 정도 수익률이면 엄청난 거죠. 요새 은행 가서 돈 넣어봤자 진짜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게 양쪽이 윈윈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비즈니스 잘할 수 있는 기회고, ICT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고. 또 한국의 스타트업들이고요. 이게 한 몇 달 전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좀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쪽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오늘 다루진 않았는데,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비트코인은 이 금융위에서 발표한다는데, 지급결제 쪽 간편결제 있죠. 우리 모바일 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송금도 토스라고 그냥 송금하는 거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6월에 마련 중이었어요. 근데 그새 그래서 하반기에 선정한다고 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법안 국회 통과됐습니다.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발빠르게 법들은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보험 이런 분야에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핀텍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카카오페이, 내지는 카카오 택시도 있고, 카카오가 되게 주가가 많이 이미 오를 때도 올라서 오른 것 같고요. 제조사로는 삼성이나 LG에서도 각종 페이들을 내고 있고, 통신사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늦다 보니 다른 나라는 이제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걸을까 말까 이때까지 간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외국 기업에서 막 들어오고 있죠? 여기 저축은행인데 일본의 저축은행 이미 서비스 시작했어요. 그 주택담보대출. 아마 국내 은행이 아니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인터넷 은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IT 인프라 이제 만들어야 되고 누가 만들고 난리가 났죠 요새. 옛날 인터넷 은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기고 지금 현재 준비가 돼 있었던 기업이 있다면 굉장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지원 아까 이제 쭉그 성공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정부 지원은 어떠냐? 최근에 갑자기 6월, 7월 이러면서 크라우드 펀딩도 통과됐고 아직 이제 환정하는 부분은 아직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많이 통과되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것도 최근 뉴스예요. 이 핀테크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신용평가도 해서 매출을 몇 프로에 줄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금융위에서 비식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했다가 이제 공유되는 이슈가 좀 있죠. 어쨌든 아직도 저희는 그 관계 부처가 엄청 많아요. 금융과 관련된 각종 금융위원회부터 시작,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은행연합회, 각종 무슨 연합회 뭐 굉장히 많고 또 IT 쪽에도 굉장히 그 미드 쪽은 아니라 굉장히 기관들이 많고 그래서 뭔가 하나 서비스를 딱 하려면 막 몇 군데씩 한 10군데씩 정부 부처들이 다 승인을 해줘야 핀테크 서비스 하나가 가능한 현재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 해야 될 점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ICT 기업인데 이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 내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은행들은 이미 자기네 은행들을 오픈을 많이 했고 또 은행들을 연합해서 그 위에 또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너네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서비스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제공하는 그 플랫폼 API들의 셋 그게 이제 공개 오픈 플랫폼일 텐데 핀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에서도 급하게 우리가 이런 거를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발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며칠 전에 됐습니다. 뭐 시중은행들과 증권사가 참여해서 이걸 하겠다. 연내에 어느 정도까지 개방을 할지는 연내에 정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범위가 될지는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이 오픈을 할지 아니면 다 숨길지. 그리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죠. 오픈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 예시가 너무 후져요. 가계부에 뭐 송금 기능 추가한 모임 회비 수납 요 정도만 지원하려고 하는 거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예시로 나온 보도자료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예시로 나온 거는 이 정도. 지금 은행 간에 많이 싸우고 있겠죠. 뭘 오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아직도 정부 쪽에 수준은 많죠. 사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고객 금지 책임을 전가하다는 것보다는 사후에 인상거래 탐지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들이 너무 상대돼 있으니까 그것도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 부서를 공략해서 새로운 어떤 ICT 기업이 한 기관을 공략해서 법을 통과시켰더니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민민규제. 법은 없는데 민간에서 관행으로서 안 된다 하는 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공인인증서니 뭐니 다 철폐해도 계속 우리는 쓰고 있는 것도 다 그럴 이유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그 판교에 핀테크 지원센터라고 금융위에서 만들긴 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투자자하고 연계도 해주고 뭐 법률 서비스도 해주고 이런 핀테크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T 기술은 우리가 또 높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ICT 하시는 분들이지만 세계 2위라고 이때 되게 슬퍼했죠. 계속 1위였는데 2014년에 2위로 떨어졌다고 13년에 슬퍼했지만 어쨌든 세계 최고 수준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들이 좀 약하고 인터넷 전문은행만 해도 약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니까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맞는지, 그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세미나가 많이 있는 게 생체 기반이에요. 뭐 동공을 이용한다거나 사인하는 방식, 사인할 때 속도라든가 이런 누르는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맞다 안 맞다 뭐 하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미나는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은 분석도 문제지만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모바일 기술, 기본적인 모바일 기술 중에 특히 사람의 위치 기반으로 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플랫폼은 꼭 필요하죠. 이런 게 있어야, 기반이 되는 게 있어야 서비스를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것도 내시고요. LG CNS, SK CNC 모두 핀테크 플랫폼을 내놓고 있고 현재 완성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이 플랫폼이 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농협 이런 데가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본인 인증, 그러니까 지금 은행을 오프라인이 없다 보니까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인증 방식에 더 붙여서 뭐 얼굴이나 지문, 홍채, 그리고 요새는 그거 안 된대요.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 갖다 대도 지문 인식했다면서요. 요새는 사람의 손이냐, 손가락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초음파를 다 해가지고 혈류가 있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굉장히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단위 IT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빅데이터에서는 재무뿐 아니라 비재무, 그래서 정형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수집, 가공, 그 다음에 특히 뭐가 중요합니까? 모델링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죠. 아직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비정형 데이터나 비재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거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아직 이게 진짜 그래도 되냐, 그게 맞는 거냐, 그 평가가에 대한 컨센서스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활용은 지금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 얘는 어떤 고객이 BMW에 관심이 있어요. 보니까 사진을 막 찍었어요. BMW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그 사람 사는 거 보니까는 루이비통 가끔 가서 시계 사고 그래요. 그리고 젊어요. 그러면 이제 BMW 매장을 지나갈 때 할부, 아무 때나 이거 할부하라고 하면 그 사람 관심 없잖아요. 우리 맨날 스팸으로 오잖아요. 뭐 돈 필요하세요? 나 돈 필요 없는데 이거 이자는 좀 없어서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커다란 기술적인 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문화인데요. 이거는 사실 신뢰하는 문화, 실패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문화, 이런 부분이 약간 우리나라가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지금 IT 하는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하고 그다음 그 아이디어가 보호되고, 예를 들어 킥스타터, 약간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아이디어를 딱 얘기하면 대기업이 금방 따라잡아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한국처럼 할까. 근데 이제 이런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우리나라도 안 된다는 그런 지적재산권 보호라든가, 그래서 그게 이제 IPO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의 인수되는 형태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펀딩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뭐 각국 엑셀을 보면은 세계적 엑셀러레이터 우리나라만으로 안 돼요. 중소기업청에서도 외국 자본을 끌어다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외국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핀테크 관련.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미국이 다 그 시커먼 포스 단말기 쓸 때 우리는 윈도우즈 단말기를 썼거든요. 포스가 윈도우즈 포스를 썼거든요. IBM 그 더미터미널 쓸 시절에 우리는 그런 걸 썼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 성향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한 달에 4.3%래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거래 비중이 거의 반. 그리고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 인터넷 뱅킹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의 금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평균 현재도 모바일 뱅킹 금액이 1.7%예요.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데 많고,
뱅킹이 이건 해외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모바일 뱅킹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특정한 기술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 큰 기업이라면 플랫폼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아쉬운 게 뭘까?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이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분 제가 4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테크는 서비스죠. 서비스. 이게 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하는 기업은 박스 장사하는 기업보다는 서비스를 이런 거 저런 거 소프트웨어 속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가 맞춰잖아요. 두 개의 하드웨어 갖다 놓고 네가 인터페이스 네가 맞춰.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자체에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현실되는 세계가 요새는 상상이 무서워요. 상상한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상상한 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세계가 됐고, 또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를 생각한다면 펀을 또 가미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비즈니스에도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